안녕하세요. 방송기반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백인환 박사님이 되게 큰 그림에서 미세먼지를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의 연구 분야를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서요. 좀 더 관심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지금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세먼지의 전체 이제 유기성 국가, 미세먼지는 아까 앞에서 들으시겠지만 되게 많은 다양한 화학 조성이 있습니다. 그 화학 조성 중에서 저는 유기 에어로졸이라는 유기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그 성분들에 대한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인환 박사님이 진행하시고 있는 동북아, 그러니까 미세먼지 프로젝트, 동북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렌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내 유기 에어로졸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기 에어로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몽골,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국경대학교, 동북아 지역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이런 미세먼지의 어떤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백인환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에어로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졸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발생을 딱 했을 때 그게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볼루션이 된다는 거죠. 그 이볼루션 과정에서 보시면 파티클, 입자의 사이즈도 계속 변화가 되고요. 입자의 사이즈가 변화가 되면서 어떤 화학 조성도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극적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싶으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어떤 미세먼지 특성만 이해를 했을 때는 절대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큰 덩어리에서의 공기를 봤을 때 한국만 관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서울의 어떤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번 동북아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는 에어로졸 특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풍한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생성되는 이제 특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동북아 국제 공동 측정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연구라는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랬을 때 이제 동북아 국가에 이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 관측을 통해서, 동시 공동 관측을 통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자의 어떤 생성 이동 억제 메커니즘 또는 입자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무기염과 유기 에어로졸의 어떤 반응 메커니즘,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의 기작을 규명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동북아 이런 초미세먼지 국제 공동 관측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정의가 되면 5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5국가에서 대만을 제외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4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이제 중심으로 풍산 풍화의 위치에 주요 사이트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국제 공동 관측을 할 때 이렇게 4나라의 5개 지역에서 동시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측정을 할 때 저희가 핵심은 어떤 변화, 에어로졸의 이볼루션을 이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의 어떤 화학 성분이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을 만들어내는 어떤 전구 물질들의 다양한 전구 물질들의 측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캠페인을 이제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제 주도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 관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몽골이나 1차 배출원이 굉장히 강한 몽골이나 그다음에 현재 이제 많은 관리를 통해서 오염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중국 이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는 2020년 10월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한 1년 좀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세 차례 이제 국제 공동관측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결과는 여기 보시면 1차 국제 공동관측 가장 그 미세먼지 그 농도가 심한 겨울철에 진행됐던 이제 1차 국제 공동관측 캠페인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달 동안 측정한 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간적으로 분포를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 수도인데요. 이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이제 베이징이 그러니까 중국의 베이징이 굉장히 많은 규제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 농도 수준이 거의 서울과 유사한 서울도 약간 높지만 굉장히 베이징 자체는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몇 개의 도시들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베이징의 농도가 이제 그 많이 낮아진 거.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그래도 이제 베이징보다는 낮고 노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측정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이 가장 배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험을 할 때 블랭크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블랭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인 거고 그 차이가 결국에는 어떤 발생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배경적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서 얼마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토라는 지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노토를 보시면 낮지 않습니다. 배경적인데도 불구하고 10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 이거는 보면 WHO에서 지금 그 WMO에서 요구하고 있는 WHO에서 요구하고 있는 5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겨울철만이고요. 그랬을 때 노토에 비해서 이제 어쨌든 이 세 도시 지역, 특히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는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화학성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보시면은 에어졸이 굉장히 다양한 화학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 성분을 두 개로 나눈다면은 이노르게닉 에어졸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다음에 발표하신 신혜정 박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이노르게닉 에어졸이 있고 이렇게 올게닉 에어졸 저희가 카보니어스 에어졸이라고 하는데 탄소 성분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데 올게닉 에어졸과 이노르게닉 에어졸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노르게닉 에어졸은 다 이제 저희가 그 질산염이나 항산염이나 암모늄이 다 이제 2차 생성, 그러니까 직접 배출되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분들이라고 고려해서 이제 세컨더리 이노르게닉 에어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성분들 외에 이제 올게닉 에어졸은 보통 고려를 하는 게 올게닉 카본 아니면 엘레멘트 카본에서 OC, EC로 이제 카본 성분 농도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화학 성분 중에서 요 올게닉 에어졸, 올게닉 카본으로 표현된 올게닉 에어졸에 대해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것인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가 이제 그 풍상에서 풍화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울란바토르, 베이징, 서산, 서울, 노토인데요. 보시면 올게닉 에어졸 같은 경우 OC 같은 경우 울란바토르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베이징과 서울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했고 우리가 그러면은 베이징이나 몽골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PM2.5 안에 화학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파일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가 거의 지금 현재 많이 적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되게 푸어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양이 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그냥 가공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서울과 베이징과 다르게 올게닉 카본, 올게닉 에어졸이 전체 PM2.5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징이나 이제 서울같이 그 환경 관리가 엄격하고 어떤 대기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보면은 올게닉 에어졸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포션은 이제 질산염 형성이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올게닉 에어졸의 그 성분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산형 관리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오르게닉 에어로졸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미세먼지의 저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징이나 이제 그 서울이 조성이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비슷하게 그 비슷한 관리 방안으로 그 적용이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 오르게닉 에어로졸이라고 지금 소개를 계속 드렸던 이 오르게닉 에어로졸도 대기 중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하나가 저희가 POA라고 해서 직접 그냥 그 어떤 연소 과정에서 입자를 발생하는데 그 입자가 유기성분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의 에어로졸, 이걸 POA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세컨더리 오르게닉 에어로졸에서 실제로는 대기 중에 그 오르게닉 에어로졸이 이렇게 그 배출된 것이 아니라 VOC라는 상태로 가스 상태로 배출이 됐는데 이게 또 대기는 항상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포톤이라는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국에는 입자화가 되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세컨더리 오르게닉 에어로졸에서 SOA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이 SO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접근하는 방법이 그 오르게닉 에어로졸에서는 그 POA가 얼마큼이고 SOA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겠죠. POA 같은 경우는 직접 그냥 어떤 배출원에서 오르게닉 에어로졸 못 나가게 하면 되는데 그 SOA 같은 경우는 VOC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입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게 되고요. POA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트로포제닉 소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에너지를 써서 부등을 다 태우는 거죠. 컴버스션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자동차냐 아니면 화력발전소냐 아니면 그냥 생물성 연소를 태워서 그렇게 나오는 거냐를 좀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POA의 이제 저감에 효과적일 거고 그 다음에 POA를 봤더니 POA가 뭐 10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봤더니 대부분은 그 식물체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에서 그 토양이 올라가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8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저희가 저감 대책을 세워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소스가 바이오제닉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트로포제닉한 거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SOA가 얼마큼이고 POA가 얼마큼이고 그리고 POA에서는 안트로포제닉한 게 얼마여서 우리가 얼마큼을 저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많이 그 이제 오르게닉 에어로졸 관점에서 이런 소스를 구분하는 데서 쓰는 방법이 그 오르게닉 에어로졸은 그 실제로 미세먼지 안에 있는 오르게닉 에어로졸은 한 1000여 종의 개별 유기 성분들이 이제 구성돼서 만들어진 그 에어로졸 그 성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00여 종의 성분들이 너무 저농도, 그러니까 나노그램이나 피코그램의 수준으로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냥 그 미세먼지 안에 탄소 성분을 얼마큼인지로 구분을 해서 토탈 OC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토탈 OC를 대표할 수 있는 토탈 OC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배출원, 특정 발생원을 파악할 수 있는 몰라큘러 마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스페시픽한 성분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성분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사카라이드가 아니라 슈가, 그러니까 그 레보글루코산 같은 성분이 있는 건데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런 게 왜 미세먼지 있을까? 그거를 조사해봤더니 그 산불이나 아니면 나무를 태웠을 때 거기에 있는 레보글루코산이 그 분해가 되면서 나온 거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레보글루코산이 많으면 바이오매스 버닝 이런 식으로 마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커의 매칭을 통해서 그 오르게닉 에어로졸 소스를 이제 저희가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적용하는 모델이 그 통계 모델 중에 하나인데 CM이나 PM과 같은 리스트 모델입니다. 이걸 써서 결국 이렇게 분석한 유기 성분들이 각각의 소스를 소스를 의미하게 되고 그게 그럼 전체 OC나 오르게닉 에어로졸이 얼마큼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으로 저희가 오르게닉 에어로졸, 특히 서울과 베이징, 울란바토르의 오르게닉 에어로졸이 얼마큼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오르게닉 에어로졸을 상세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고 위에는 카본 프릭션, 그러니까 카본 농도를 그 중심으로 OC, EC, 그다음에 OC 안에서는 물에 녹는 WSOC, 워러솔루블 오르게닉 카본, 그다음에 그 워러솔루블 카본에서도
그 토양에서의 휴믹 애시드와 비슷한 건데 약간 무게가 있고 휴믹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카본 프랙션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가 결국에는 프라이머리냐, POA냐, SOA냐. 그 다음에 SOA, 그 프라이머리면 어떤 그 소스에서 주 영향을 받냐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카본 프랙션은 좀 브로드하게 POA냐, SOA냐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올게닉 카본을 구성하는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을 개별적으로 뭐 알켄, pH, 알케노엑시드, 뭐 슈가 이런 성분들을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그럼 PO에서는 바이오제닉 이미션이냐 아니면은 파스퓨어 컴버스천이냐 파스퓨어 컴버스천에서도 보시면 리클 이미션이냐 쿠킹이냐 아니면 바이오매스 버닝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포메이션이 주도되게 되냐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는 성분들을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한 5분 내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M 입점과 울란바토르랑 베이징이나 서울이랑 저희 세 지역을 비교했는데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나왔고,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서울이는 PM 입점과 비슷한 수준인데 울란바토르가 한 3배 정도 높았는데 보시면 OC의 농도 같은 경우는 울란바토르가 한 10배 높습니다. 10배 높고 베이징하고 서울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한 5에서 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비미터가 되고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본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에어로졸로 환산하면 뭐 환산계수가 이제 적용하는 그 팩터가 매번 바뀔 수가 있지만 보통 논문에 나와 있는 팩터들을 적용하면은 약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1 마이크로그램 per 큐비미터가 이제 올게닉 에어로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베이징도 한 9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이제 그 전체 먼지에서 이제 그 올게닉 에어로졸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굉장히 높은.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 그 성분들을 분석하면서 항상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는 서울이나 우리나라의 시료들을 보통 분석하면서 얘네가 왜 이런 건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울란바토르를 보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특히 올게닉 에어로졸의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를 매번 느끼는데요. 울란바토르는 굉장히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분석한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이 아주 마이너합니다. 보시면 한 그 6%,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퀘스천이 전체 OC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이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 이 올게닉 카본과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의 어떤 상관성을 보면 그 올게닉 카본 농도가 증가해도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6%밖에 안 되지만 올게닉 카본의 어떤 변동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올게닉 카본을, 올게닉 에어로졸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 접근법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이게 전체 저희가 분석한 그 여러 가지 부류의 올게닉 스페시에이션 성분들을 보시면 울란바토르는 압도적으로 보시면 이 그 슈가, 그러니까 레보글루코산이라고 하는 슈가 성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바이오매스 버닝, 그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바이오매스 버닝이 가장 더미넌트하고 이제 파악이 되고요. 베이징과 서울을 보시면 역시 그 생물성 연소가 중요한데 보시면 약간 각각 포션이 다른데요. 보시면 그 서울은 이거 다음으로 큰 게 지금 보시면 다이칼록시 엑시드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대기 중에서 2차 생성이 되면 결국에는 그런 다이칼록시 엑시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성분들 포션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농도는 비슷하지만 안에 그 구성한 조성이 다르다는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각 성분들의 상관성을 각 화학 성분들의 상관성을 보시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서울과 베이징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2차 생성과 관련된 성분들만이 각각 화학 성분들과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베이징이나 그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POA나 SOA 성분들이 모든 상관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농도 수준이 같더라도 결국에는 그 올게닉 에어로졸을 결정한 요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2차 생성에 대한 성분들이 메인으로 올게닉 에어로졸을 리드하고 있는 반면에 베이징은 같이 관리를 잘하더라도 아직까지도 1차 배출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올게닉 스페시에이션은 저희가 pH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른들이 저희 그 탄 음식 먹으면은 안 버린다고 하는 음식 그 성분입니다. 그 pH가 그 어떤 화석연료 연소에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분들과 OC의 상관성을 보면 서울은 아주 그 간섭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올게닉 에어로졸은
어떤 이런 연소에 의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베이징은 농도가 비슷했지만 상관성이 좋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베이징에서는 그 올기니 에어드를 주로 만드는 게 이런 직접 연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는 당연히 연소가 그냥 더미넌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예 앞에서 조금 시간 늦게 끝나서 좀 더. 네,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알켄 성분들의 저희가 이제 그 카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특성을 말할 수가 있냐면은 그 알켄의 카본 성분들이 고분자량을 가질수록 어떤 자연기원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의 그 겉에 이파리에 그 반짝반짝하는 게 이런 그 파티클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에 그 탄소수가 적은 부분은 연소기온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제가 서울만 분석을 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게 서울인데요. 몽골 같은 경우 보면은 알칸 같은 게 연소기온에서 주로 나오는 탄소 성분들, 그러니까 저탄소 성분들이 아주 더미넌트합니다. 반면에 서울은 항상 이제 27, 31 이 카본이 중요했는데 상대적으로 연소기온보다는 자연 발생적인 성분들이 알칸이 더 중요했고요. 베이징은 항상 이게 몽골과 서울의 중간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제가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 이거는 이제 노토입니다. 아까 배경지역이라고 했던 노토는 확실하게 가장 큰 탄소 성분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영향이 훨씬 큰 거죠.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탄소 성분들 넘버의 분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왁스 플랜트의 영향이 더 큰지, 안트로포닌의 영향이 더 큰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보시면 클리어하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연소의 영향은 멀어지는 이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근데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연소의 영향이 더미넌트합니다. 그리고 이 알켄과 pH하고도 결국 알켄은 컨버스천 아니면은 자연 발생, pH는 컨버스천이라고 구분한다고 하면 이것들의 관계를 보면은 울란바토르와 베이징 같은 경우는 두 성분의 관계가 좋다는 거는 컨버스천의 영향이 더 큰 거고요. 서울은 또 벗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유기 성분들에 있어서 연소에 관련된 것들은 시그널이 낮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진단 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평가했었는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 지역이 각각 분포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확실도가 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벤조이팔린과 벤조이파이라는 게 이제 아이전모인데 얘네가 대기 중에 나왔을 때 포토 디그레이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에이징 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 실험을 가졌을 때 항상 이런 값을 가졌을 때 이게 정말 에이징이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보시면 몽골, 베이징, 서울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이제 에이징과 결국 포토 디그레이션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체류가 많이 된 상태에서 어떤 에어졸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울은 직접 배출되는 어떤 올기니 에어졸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직접 연소에서 배출되는 올기니 에어졸은 잘 관리가 되는 반면에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이 필요로 했고요. 그거를 이런 아까 말씀드린 PMF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각각의 성분들의 어떤 마커 특성을 통해서 저희가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PC와 비슷한 접근 방법인데요. 팩터 넘버를 구해내는 통계 기법과 그다음에 PC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도출을 해낸 가장 이제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도출해내면은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팩터가 이제 올기니 에어졸을 구성하는 주요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컨버스는 섞여 있는 상태의 어떤 시그널이 가장 팩터 1으로 구분이 됐고 그 다음에 베이클 이미션이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닉 이미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버니, 자동차 영양, 쿠킹, 그 다음에 2차 생성 이런 영향이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차 생성, 쿠킹, 베이클, 바이오매스 버니, 그 다음에 오픈 버니 이렇게 시그널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데일리 베리에이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 내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보시면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 아까 그 OC가 60 그 마이크로그램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한 30 정도가 어떤 컨버스처 믹스 상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주변에 그냥 계속 태우고 석탄 태우고 그다음에 집에 연료를 그 난방을 위해서 막 태우는 그런 믹스된 컨버스천이 이 정도 그 전체 오르게닉 에어로졸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려면 요거부터 줄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베이징 같은 경우는 생문서 연구소 이것도 결국 태우는 건데 아마도 그냥 목재 태우고 아니면은 그 남아있는 그 볏짚 같은 거 태우고 이런 역량들이 이제 가장 중요해서 이거를 이제 감소해야 된다는 게 나왔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탄소가 한 5만 프로그램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2차 생성입니다. 결국 그래서 올게닉 에어로졸을 줄이려고 하면은 이 SOE를 줄여야 되고 그럼 SOE를 줄여야 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 올게닉 에어로졸을 직접 배출이 아닌 그 반응을 위해서 전구 물질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세 지역의 OA 발생치상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고 특히 농도 수준이 비슷한 베이징과 서울이 농도는 비슷하지만 걔 발생 원인이 완전히 달랐다. 그랬을 때 베이징은 POA의 영향이 크고 서울은 SOA 영향이 두드러졌다는 결론이고요. 그랬을 때 그럼 서울의 SOA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했을 때 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SOA를 생성한 주요 VOC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완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VOC가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다도 SOA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걔네의 입자화가 되는 그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벤젠이 있고 그다음에 벤젠이 있고 뭐 톨루엔이 있지만 각각의 그 어떤 구조나 반응성 때문에 얘네가 결국 입자를 얼마큼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 전제적이 다릅니다. 그럼 서울의 SOA를 생성한 주요 VOC가 무엇인지를 선정을 해서 그럼 그들의 주요 소스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을 때만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미세먼지 안에 있는 올게닉 에어로졸을 이제 관리할 수 있다가 저희 결론이고 이런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핫한 결과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희 우리방향 과학원 신성입니다. 저희도 이제 유기성분 분석을 했을 때 기존에 뭐 중국이나 그 외국의 문헌에서 본 것보다는 산화도가 너무 높게 나타나서 정말 사실일까가 되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제공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아까 그 OA에 대한 그 소스를 필요로 분석을 하셨을 때 서울의 경우에 오픈버닝의 기여도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울란바토르나 베이징 같이 그 요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오픈버닝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오픈버닝에 의한 OA가 소스로 잡힐 정도로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경우가 오픈버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PF에 대해서 해석을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저희가 그 나온 거를 막 정리하고 갖고 와서 이제 그런 건데요. 오픈버닝 마커가 그 트리페닌 벤젠이라서 그 트리페닌 벤젠이 보통 대기 아웃에 잡히면 플라스틱을 태워서 나오는 연소의 시그널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오픈버닝 마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시그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팩터가. 근데 사실 농도는 0.5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트리페닌 벤젠이 여기 이제 마커를 치웠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게 이제 그 DCA 성분이랑 같이 높아지면서 그 성분들이 그 서울 주변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DCA가 이제 세컨더리 오리지널을 맡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생성된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시그널이라면은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이 됐는지 뭐 이거는 어떤 기류 분석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면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시그널이 커서 저희가 우선은 이름을 오픈버닝 시그널로 잡긴 했는데 이게 서울의 배출인지 아니면은 주변 지역의 배출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더 없으시면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이게 네 나라에서 이제 진행을 보면 동시에 네.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교수님께서 시료를 다 받으셔가지고 한 이제 직접 분석을 굉장히 많은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 현지에 있는 어떤 연구팀이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은 건지가 좀 지금 저희가 동부화 캠페인한테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이슈들을 다 받아서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은 발표해 주신 그 이지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